정치 맞수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발표 직후의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들 전하고 있어요. 환호보다 웅성거림이 많았다. 박수치기보다 서로 쳐다봤다. 우원식 의원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랬거든요. 이 정도면 이변이란 표현 써도 될까요? 어떠세요? 보니까 이제 자막으로 나오는 반응들을 저희 이제 화면 통해서 봤는데, 막 이런 자막들이 나왔고요. 이제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우원식 의원실에서도 이제 막판까지는 많이 따라잡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박빙 열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선 소감문을 준비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추미애 후보의 당선은 기정사실화 됐던 게 맞는 것 같고 오죽하면 석간 지면에 오보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변이었다. 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변이란 표현 맞아요? 이변으로도 모자라죠.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대박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최대 패배자는 추미애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늘 요기베라를 인용을 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저께 솔직히 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저도 모르게 민주당 살아있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1인 체제로 민주당에다 민주라는 말을 쓰는 게 맞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런 반전이 있구나. 한마디로 한 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놀래서 웅성거렸다 그러는데 바깥에 있는 관전자들은 민주당의 저런 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이제 나오신 패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의원을 상대로 한 선거가 가장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었거든요. 두 분 경험 어떠세요? 사실 제일 어려운 선거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제 의장 선거가 마치 과거에 그 원내대표 선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는 원내대표 선거가 단독 후보의 찬반 투표로 갔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어떤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의장 선거가 마치 원내대표 선거하는 것 같다. 의원 수가 100명이면 찍어주겠다는 표를 다 합하면 한 300~400표 나온다. 후보가 서너 명 나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의원들 그야말로 선수들이고 속내를 쉽게 또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분들도 있고 또 있는 거죠. 얽히고 설켜 있는 네, 분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뭐 매몰차게 못 찍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 어중간한 답변하면은 내 표로 간주하고 계산하고. 그런 네, 경향이 네.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막판에는 조금 그 변화의 조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기류가 감지가 있었다고도 됐었나요? 네. 하고요. 특히 박수현 당선인 얘기처럼 을지로위원회에서 네. 뭐 11년간 위원장 하면서 굉장히 그 서민과 하청 노동자, 뭐 자영업자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이 그 하청 노동자들이 우원식 의원 좀 지지해 주세요라는 문자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왔구나 어떤 자부심 또 그게 표로 좀 작동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우원식 의원도 뭐 간단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지지표가 적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선거 어렵나요? 왜냐하면은 비밀 투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는 데다가 정치인들의 말은 100%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좋은 말만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를 뽑아드릴게요. 나에게 저만 유리하게 믿으세요.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자기를 뽑아주겠다라는 의원 수를 보면은 의원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 두 번째 패배자는 박찬대 원내대표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두 사람을 그것도 당대표의 최대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주저앉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의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구나 이런 얘기가 팽배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정말 예상한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민주당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에요. 그리고 1인 1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국회의장상인가를 생각해서 뽑는 게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민주당 뭐 살아있네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요번에 이 상황을 보면은 어차피 박찬대 원내대표를 앞세워서 뭔가를 하다가 발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하나는 안 집어넣다가 쓱 발을 빼는 뺀 것 느낌이세요? 같은 그런 모양을 보여줬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상당 기간 오르내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이기는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그 더민주혁신회의를 비롯한 초선은 추미애 후보를 많이 지지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재선 이상은 우원식 후보를 많이 지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들 사이에서는 지도부의 그 노골적인 개입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좀 작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짬밥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경험으로 보더라도요. 초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선수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쪽에서 뭔가 이렇게 오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분별이 잘 사람이 처음에는 경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재선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입법기관이다라는 거에 더해서 요번에 그 당선된 사람은 당 권력보다 자기가 더 길어요, 임기가. 물론 민주당의 경우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경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은 더군다나 원내대표를 세상에 뭐 그런 전례가 한 번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추대를 해요. 자유민주주의, 민주라는 거를 원조로 삼는 정당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중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그런... 그 자기의 자긍심도 그렇고 또 아마 그 주저앉히는 과정에서도 보셨지만 이번에는 누구 좀 하세요라는 전화도 혹시 안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반발. 그런데다 원내대표가 사실 뭐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선 이상의 중진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의로 내 소신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더민주혁신회의의 초선들은 막 요번에 또 새로 초선된 사람이 30명이 넘는다면요. 그러니까 했지만 민주당의 이 재선 이상들은 그래도 그런 주관을 갖는다는 게 당 지도부는 자존심 상하고 속된 표현으로 쪽팔릴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보면 아 민주당이 그래야지 그런 생각도 안 들을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초선이 71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명은 재선 이상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한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 명심파리도 나오고 뭐 중간에 단일화 과정도 있고 또 정성호 의원은 뭐 사퇴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첫째는 추미애 후보 개인에 대한 저는 호불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당선인들은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노골적인 개입보다는 개인의 그 호불호 또 첫 번째는 겪어본 경험이다. 겪어본 경험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추미애 의원이 굉장히 강단 있게 정치를 아주 강한 투쟁력 가지고 해온 분이긴 합니다만은 뭐라고 할까요? 겪어본 분들의 표현에 따르면은 정치가 구심력 있는 정치보다는 원심력이 작동하는 정치를 한다. 이제 그런 게 아마 대변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 중에서 막 사실은 4명의 후보 전부 다 친명의 의원들이었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사실 중간에 정성호 의원까지도 막 소위 수박 좋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표현까지를 막 들어가며 했으니까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조정식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뭐 합의문까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결코 의원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조정식 의원이나 또 정성호 의원을 지지하려고 마음 먹었던 의원들의 표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추미애 의원에게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작동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길게 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잘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아까 민주당 살아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눈길이 가는 SNS가 좀 있어요. 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이런 걸 썼고 또 다른 여당 의원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을 택한 민주당이 무섭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길 바랬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일맥상통한 얘기일까요?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활약이 뭐 제가 굳이 중언부언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논란 있는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만약에 이 분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참 선을 넘는 일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절박한 국민의힘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계속 선을 좀 넘어주길 바라는데 거기에 딱 적격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을 택한 민주당이 무섭다 그랬는데 누가 그래요? 우원식 의원이 온건하다고? 그거는 우원식을 잘 모르는. 저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가까이에서 보셨을 것 같으니까 우원식 의원. 저 가까이서 안 봤지만요. 우원식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없고 추미애 그러면 생각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 잘 우원식 모른다. 의원의 그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러죠? 맷집이라 그러나 아무튼 그걸 잘 모르는데 이분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김근태 계라는 거는요. 그 굳이 민주당이 아니라도 김근태 계 그러면 일단 고개는 한 2번 정도 끄덕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중에 물론 이거는 가정법이지만은 추미애 가상적으로 의장이 의장 됐을 때와 비슷한 행동을 해도 추미애 의장이 그렇게 하면 할 말이 많은데 우원식이 그런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운 상대다. 더 어려운 당혹해 할 상대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원식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고 윤상현 의원이 그랬다 그러는데요. 저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중도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찍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당선인이 그동안 다른 정치인, 동료 정치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는 대목인데 더해서 이게 어쩌면 우리 속담에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지 아니면은 이게 고도의 전략적 계산으로 해갖고 처음에는 막 추미애를 밀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뒷북을 당겼다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전략적인 그러한 그 머리를 썼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가 아니고 더 그 소위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간에 우원식 국회의장 체제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떠세요? 가까이서 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별명을 뭐 어당팔 이러잖아요. 우원식 의원은 그 이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 예. 것처럼 간단치 않은 분이다 얘기를 드린 건데요. 1988년에 평민당 당직자로 당직을 시작한 분이에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굉장한 세월이 있고 내공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추미애 의원보다는 한 살 많고 57년생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해온 그 활약상을 보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뭐 11년, 12년 이렇게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서민, 자영업자, 또 아까 말씀드린 하청 노동자 정말 약자의 편에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공감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막 이념에 매몰돼서 홍범도 장군 뭐 형상 옮긴다 만다 할 때 2018년부터 이분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싸워왔죠.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반대 단식했죠. 그러니까 곰곰이 살펴보면은 약자의 편에서 또 옳다고
그 판단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신껏 열심히 강단 싸운 있게 분이에요. 하신 분이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 시절에 원내 대표 하면서 또 그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도 또 잘 협상하고 하면서 그런 또 그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협상력과 투쟁력을 동시에 보여왔기 때문에 막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놀라기도 했습니다마는 긴장해야 된다. 추미애 의원 이상으로 긴장해야 될 긴장해야 걸요. 된다. 아마. 예. 어떨지 일단 발언에서도 좀 읽히긴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협치를 존중하되 하다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데 합의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법이 정한 국회법이라는 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건데 예. 국회법이 정한 절차 그 중에는 뭐 직권상정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국민의 이익 또 국민의 삶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개혁 입법 요구도 있고 협치에 대한 요구도 있을 텐데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입장이 반영될 22대 국회 전반기 어떨 거라고 보세요? 본인이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겠죠. 역대 국회의장들을 보면 보수 정당이든 아니면은 다른 진영의 정당이든 그 출신이든 간에 심지어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경우에도 처음에 국회의장 되실 때는 나에게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국회의장의 최고의 가치는 중립성인데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 의사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물론 그것 때문에 개딸이라는 집단에 의해서 상당히 그 비난도 당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가치 체계로 볼 때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소명이 있는 것으로서 지금 그 의정의 경력을 쌓았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민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오히려 더 앞서가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제를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새로운 국회의장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국회의장으로서 본인은 개혁 입법 요구와 협치 사이에 균형점을 찾겠다. 그러나 본인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친명이야를 분명히 했어요. 하긴 그래서 하셨죠. 형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친명파리들을 둘이 같이 했는데 어쨌든 우원식 의원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하니까는 훨씬 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그 인식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국회의장으로서 자신만의 어떤 족적을 남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편파적인 국회의장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상임위 원구성 협상이 지금 난망인 네, 상태이기 쉽지 때문에 않아 보이죠. 6월 네. 말까지 좀 빨리 네.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도 했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중재하고 하되 전혀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회부 해서라도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일성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그러나 의장의 결단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있겠다. 생각도 하고요. 또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도 또 일가를 한 바가 있는데 있죠. 예, 본인 가족 보호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점에 있어서 김진표 의장에게 조금 기대했던 부분인데 좀 서운해하는 측면들이 국민들이나 당원에게 있거든요. 왜 거부권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의장이 한 말씀도 안 하시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을 지금 사실 취임하기도 전에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아마 보기보다 쉽지 않은 국회의장이 될 거라는 걸 아마 국민의힘이 조금 각오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 끝나긴 했는데 이제 민주당 안팎의 후폭풍이 조금 예상이 돼요. 그 우원식 후보 선출이 되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좀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고요. 정청래 의원이 SNS에 이렇게 썼어요.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썼는데 당장 우원식 의원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의원과 당원을 분리시키고 갈라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갈등 요소로 좀 작용할 소지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다들 의외라서 놀라긴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내가 누구 편이다라고 대표가 얘기한 바도 없고 또 당원들이 또 이제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많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마는 그 직후에 대표가 우원식 그 당선인과 만나서 당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된 거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당원들이 이제 워낙 그 추미애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당원들은 높았기 때문에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탈당하고 어디 가겠다 그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나오는데 예. 신청서도 탈당 신청서도 막 냈다 뭐 이런 좀 보도도 저는 있고.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원식 후보 아직 뭐 본회의에서 지금 의장으로 아직 선출도 안 된 상황이지만 뭐 물론 당연한 수순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나중에 그 비판을 하거나 또는 지지를 하거나 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당장에 잠깐 있었던 일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기대. 포함해서 예,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예. 어떠세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처음에 이제 후보들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그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거의 친명 아니면 찐명들만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원식 의원도 명실상부한 친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래도 측근 중에 측근인 정성호 의원한테 마음이 있나 그랬더니 스스로 물러나고 또 뭐 후보 단일화에서 조정식 의원 물러나고 그러면서 추미애 단일화로 이렇게 되면서 마치도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의 어떤 주장에 승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지금 당의 그래도 넘버 2 아니에요?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인데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결국은 이 당에 있어서 강성 당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들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왜냐하면은 정청래 의원도 자기 주장을 막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뭐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할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이 우리의 상상을 지금 초월하는 상황인가? 그럼 당대표는 어저께 분명히 이게 당심이다라고 말을 얘기를 했는데 하셨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당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원들에 의해서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원식 의원이 무슨 비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의원과 당원을 분리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그 얼마 전에 정성호 의원도 수박 또 뭐 우원식도 수박 아주 그냥 수박 풍년이 들게 생겼어요. 조금 있다가는 이재명 대표 보고도 수박이라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정말 그 웃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중진 의원들에 의해서 반전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줬다면은 바로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지금 잔재하고 있다라는 걸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가 정청래 싶어요. 의원 이 얘기에서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지자들의 속성도 문제지만 결국은 배지를 달고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의 소신은 이렇습니다. 지지자 여러분들하고 다를지는 모르나 이렇게 하질 않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약간 끌려다니는 모습을 이런 보인다. 일련의 네. 분위기와 태도가 과연 민주당의 건강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중에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한 게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도
흠집이 좀 낮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을 하나 담궜다가 쓱 뺐다고. 네. 그런데다가 지금 그 의장 후보는 의원들이 뽑았잖아요. 근데 뭐 결국은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고 상당수의 당원들, 권리 당원들이 바로 강성 지지자들이고 오히려 그 지금 의원들이 뽑는 그 의장 후보가 우원식 의원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연임하는 거는 오히려 수월할 수 있다라는 계산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제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이긴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연임 의지가 굳어졌을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뭐 의지가 굳어졌는지 이미 연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의지가 뭐 더 이상 굳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이 부분이 분위기는 더 순탄해지는 거 우호적이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순탄해진다. 그리고 이재명 외에 무슨 대안이 있어요? 그 당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떠세요? 흠집이 낮나요? 연임에는 영향을 줄까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큰 영향이 결론부터 없다.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뭐 리더십에 큰 상처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다. 예.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정성호 후보의 사퇴랄지 또 조정식 의원과의 어떤 단일화, 합의문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뭔가 전반기 후반기 짬짬이가 작동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중진 의원들도 이건 아닌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운데 뭔가 대표의 마음이 의중이 작동한 게 아닌가라는 걸로 비춰본다면 사실은 5선, 6선 하던 의원들이 의장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사실 큰 이유 없이 납득할 만한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사퇴하고 하는 거는 조금 잘 못 봤어요, 사실. 납득이 안 되고 처음 있는 일 같아요. 네, 저는 4명, 5명 나와서 경쟁하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민주성이나 역동성 이걸 보여주는데 굉장히 타당한 일인데 이렇게 접는 거는 저는 조금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 맞나? 갸우뚱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스크래치 그 정도. 그러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연임의 의지를 굳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당원들도 소위 과거 공천 과정에서 이제 친명들이 많이 공천받아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딱 친명 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졌고 리더십도 공고해졌다. 그래서 굳이 대표가 대표를 다시 하지 않아도 당은 완전히 이재명의 당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 물론 우원식 후보도 친명이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또 막 분류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진짜 찐명이 아닌 양 이렇게 되니까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더 뭉쳐서 이 대표를 밀어야겠다라는 어떤 당원들의 분위기가 될 마음이 거다? 작동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반발하는 반대 분위기는 없어요? 연임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말을 못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대적할 만한 후보가 없다. 누가 나설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그렇게 그냥 생각을 정설로 하면, 굳어지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만약에 다른 후보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누군가가 나와서 대표가 됐다 쳐요. 그래도 만약에 그 대표의 마음이 그냥 그 대표의 마음인가. 뒤에는 이재명 실세는 대표의 뒤에 마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심 명심은 어떤 건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할 바에는 오해를 하거나 왜곡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연임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확실하게 완전하게 보여주는 당할 게 낫다. 그렇죠. 그렇게 메시지도 낫다고 확실하게 네 그렇게 낫다. 생각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당원들도.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걸로 인해서 그다지 영향을 받지는 않은 저는, 걸로 보인다. 대세에 지장 없다. 네, 네.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조금 결 달리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론 얘기가 이렇게 슬슬 나온단 말이죠. 그 민주당 박지원 당선자가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해줘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김경수 전 지사 역할론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는 김 전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15기 추도식 앞두고 19일 귀국하잖아요. 김 전 지사 복귀론 왜 나올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당선자는요. 그 한국 정치에서 가장 최적화돼 있는 정치인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박지원 당선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정치의 풍향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요. 네. 박지원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해 줘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요맘쯤 되면 이제 정부에서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김을 빼놓는 작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한다 그래야 뉴스가 이만해지는데 네. 이미 박지원 당선인이 먼저 얘기를 하면 김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복권에 대한 김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김백인데 이미 이 사람들은 주어가 누구이든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거죠. 물론이죠. 그거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역할론을 얘기하잖아요. 네. 저도 역할 하나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복권하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그 분위기가 약간 레코드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런 일에 흥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동안의 정치를 바라보면 대충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이 전개에 대해서 그 안에 오래 묵은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기 전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한 원팀을 강조하면서 딱 체제를 끌어놨다고 생각하지만 요번에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봤듯이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임기는 대통령 선거 다음까지 1년이 남아있기 두겠죠.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팀 그래요.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런데 그거는 진짜 정당의 생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복권은 왜 나올까요? 그냥 해줘야 된다라는 당이론적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면 해줬을 해주라는 때 촉구? 촉구이자 해줄만 하지 않아? 라는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사면과 동시에 복권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안 해주느냐. 이건 너무 정치적 고려 세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저는 아울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통령이 사면 사실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도 대법원 판결 났는데 곧바로 복권시켜가지고 사면 복권시켜서 또 출마시켜서 그때부터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판이었죠. 그리고 중간에도 대통령실에 지금 재직 중인 인물도 대법원 판결인데 몇 달 뒤에 그냥 확정 판결 난 뒤에 곧바로 또 사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작아 보이는 별것 아닌 이라는 표현이 뭐 맞는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전부 다 지금 다 사면 복권 시켜주는데 김경수 지사는 뭐 형 다 살고 나와서 복권을 굳이 이렇게까지 붙들고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건 좀 풀어야 될 숙제 아니냐라는 그런 두 분 요구라고 얘기를 생각해요. 들어보면은 복권을 해줄 시점이 됐다. 윤 정부가 해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이제 협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조금 풀어야 될 것들은 풀어가면서 해야지 남은 3년 동안 이렇게 극강의 대치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이제는 거의 뭐 20%도 붕괴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정치를 복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9일 날 귀국을 하면은 조금 관심이 모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리고 사실은요, 이렇게 어느 당이든 주자가 한 사람만 있는 정당은 되게 위험해요. 다 된 것 같지만 그 1년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보면은 여럿의 경쟁자가 서로 때로는 화합하는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경쟁하고 또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면서 계속 역동성을 보여줘야 유권자들로 하여금 계속 주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은 재미가 없잖아요. 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막 뭐가 나올 것 같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면서 뭔가 지지율은 별로 안 높아지는 것 같은데도 볼 게 많잖아요. 일단 정당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소설을 쓴 이유는
이미 다 죽어버린 카드인지 아직도 뭐 조금 불씨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그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박영선 뭐 양정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김경수 카드에 대한 얘기도 조금 살짝 비추다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소설보다 더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상대방의 어떤 독주를 막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 국면을 전환하는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뭐 9단이라고 그러고 8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김경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야당도 생각하고 여당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귀국 시점하고 맞물려서 얘기가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첫 출근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강조한 데 이어서 첫날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을 완전히 교체해 버렸으니까 사실은 수사팀까지는 아니죠, 아직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휘 그래도 라인은. 지휘 라인이니까 사실 이거는 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뭐 소환해서 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이거는 봐주기고 이제 수사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야당에서 또 국민들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하고 며칠 만에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검사장급 인사가 나버린 건데 그조차도 5개월간 미적대다가 5개월 있다가 고발하고 나서 5개월 있다가 이제 뭐 이제 와서 신속하게 수사한다 뭐 법과 그 원칙에 따라서 원칙에 한다.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이런 얘기 하니까 그것도 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지휘 라인을 싹 바꿔버리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읽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이제 그 대면 보고 받으면서 그 내용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하세월이죠, 사실은.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가는 거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이제 슬그머니 그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153일 만에 등장을 했는데 총리 오찬에서 캄보디아 총리 오찬에서 가타부타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이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그 중앙지검장이 이창수 지검장이 새롭게 출근하는 첫날 김건희 여사는 국민 앞에 전면 공개된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뭔가 수사 라인이 바뀌면서 면죄부를 얻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경찰에서 이제 14일 날 그 장모는 가석방으로 출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고증명 미조 관련 공모 혐의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불송치 판결 나고 검찰의 수사 지휘 라인 싹 다 바뀌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리 후보 관련해가지고 비선들이 작동했다. 이런 것도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다 나왔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남편의 대리 사과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쫙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원석 총장은 아까 예를 들면 법과 증거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원칙, 신속한 수사 얘기도 했는데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건 실체 그리고 경중에 맞춰서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총장의 얘기야 중앙지검장의 얘기가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면 보고 받고 한 거가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중에 따라서가 뭐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경중의 기준이 뭐냐는 말씀이죠. 그거를 지검장이 정하나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총장의 얘기가 있는데 그 말하고도 굉장히 뉘앙스 차이가 느껴져서 이걸 정말 신속하게 빨리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지가 잘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겠다는 지휘 라인을 왜 뜬금없이 그 인사를 바꿨느냐. 하면서 바꿀 이유도 사실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걸 마무리한 다음에 바꿔도 늦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세요? 대면 보고 별로 뭐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읽히는 건 아니라고 그거 대면 보고만 보고 우리가 수가 판단하기는 없다. 네. 이르지만 이제 사실관계와 변수를 제가 나눠봤어요. 사실관계로 보자면은 지금 어쨌든 표면적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긴장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남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검찰이 특히 이 새로운 중앙지검장이 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당은 분명히 특검의 빌미를 만들
호재가 하나 또 있다라고 판단할 그렇게 얘기가 것이다라는 나오고 것이고요.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검찰 인사에서 실무 수사팀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요건 이제 변수가 되겠죠, 변수. 그다음에 검찰로서는 조직의 이해를 늘 생각하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진 않는다. 그러나 조직을 사랑한다라는 그 기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로 만약에 특검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검찰의 어떤 그런 그 의미가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으로 비추어져서 이거 자체가 뭐 기소총으로 전락하는 것이 검찰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여론 동향을 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변수죠. 그런데 이제 여론 동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야당이 또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래서 일단은 대면 보고를 받는 게 수순이죠. 그래서 순서 절차상으로 한 거다. 그렇죠. 네. 중앙지검장으로서도 그런 거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아마 그 나름대로 어디서 자기가 균형점을 맞춰야 될 것인지 가장 좋은 거는 저 정도면 충분히 했네라는 인식을 주면서 특검으로 안 가는 시나리오가 고민되지 않을까요? 잠깐 말씀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것과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좀 공교롭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건희 여사가 무려 153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 경고롭지 않습니까? 딱딱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공교로운가요? 과한 해석인가요? 아니 저는 뭐 누구라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정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특히 최재형 목사가 이제 그 몰카 공작의 가해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최재형 목사가 검찰 소환된 날 또 이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동안에 뭐 공식적인 활동을 했지만 공개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대통령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슬그머니 시야에서 사라졌는지 김건희 여사가 왜 다시 153일 만에 이렇게 공개하면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뭐 적절한 시점이라는 표현도 대통령실의 주장일 뿐이지 무엇이 적절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분석이 대체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나 뭐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대통령이 한 번은 박절 매정하지 못한 거에서 현명하지 못한 처사, 사과. 이거 외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제2부속실을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실 내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했습니까? 뭐 저출산 위기 대응 수석은 만들어도 특별감찰관이나 이부속실은 못 만들겠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사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상황이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 가고 있고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밖에 없는데 또 특검은 거부한다. 그리고 지휘라인 싹 다 교체하고 그런데 나온다. 왜 등장한 게 적절한 시점이라는 거죠? 누가 이거를 고지고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적절한 시점에 잘 나오셨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변화 없이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냥 마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민심에 경청하겠다라고 저부터 경청하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민심에 라고 한 대통령의 올바른 그런 반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그 민심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론의 추이를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민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긴 나왔는데 조심스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조심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같이 동행 취재를 못하고 네. 대통령실의 사진을 이렇게 사진도 늦게 공개하고, 공개하고. 또 사실은 지금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참여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걸 153일 동안 이제 못했는데 더 이상은 지금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부속실에서 지금도 아마 그 계속 그 영부인의 그런 활동을 지원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제2부속실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든지, 저도 그 특별감찰관 부분은 저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는 저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민생 이슈도 같이 하면서 정말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신경 쓴다. 예를 든다면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또 판결도 나오고 그랬으면은 야당은 어떤 부분을 협조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것인지, 그러면은 훨씬 야당이 야당답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또 그렇게 153일 동안 은둔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뭐 이상한 뉴스도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무슨 뭐 체중이 몇 킬로로 줄었느니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이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또 이제 여론을 보겠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여론이 얼마만큼 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지금도 비판적이냐를 보면서 그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참 국민의 힘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하고 2시간 반 동안 전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을 부활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어제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직접 하셨는데, 이제 일부 언론에 이제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부하란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당을 조금 더 예우하고 존중하고, 또 당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일단은 그 한 10여 명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TK 초선하고 경기도 네. 당선인이 한 6명인가 7명밖에 안 되잖아요. 수도권이 거의 뭐 당선인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전멸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당을 부활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8명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각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넘어가면 개헌도 되고 탄핵도 되고 뭐 특검법 다 통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점과 일맥상통하냐면, 지난번에 낙선된 의원들, 낙선 지금 21대 의원들을 불러서 식사하면서 위로하고 우리는 원팀이다 막 강조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판에 5월 27일이나 8일경 마지막 본회의에서 잘 지켜달라, 이런 취지의 원팀 강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부의 자리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지 않고서 지난번에 2023년에 38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 이렇게 선출되는 과정에서 보였던 그 이후에 강서구청장 패배하고 그 일련의 상황 속에서 당과 비서실 간의 수직적인 관계 청산해야만 당이 산다, 이런 얘기들을 곧바로 이제 사실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을 부활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것도 당선인들, 초선 당선인들 10여 명과 만찬하면서 당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탁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흘러나온 얘기는 협상의 카드로 거부권, 나의 거부권, 그리고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을 그 야당과의 협상 카드로 써도 좋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액면 그대로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 행사를 협상 카드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온당한 일인가? 야당에서 정말 그 거부권 행사 무한 리필 쿠폰처럼 쓰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도 나왔다고 하니까 전해진 얘기니까. 네, 전해진 얘기고, 전해진 얘기. 예, 근데 보도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것은 8명을 지키기 위한, 특검법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찬성표 던지지 말아달라라는, 저는 그런 걸로 해석을 지키기다. 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낙선 의원들하고 오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낙선된 사람들 중에는 의원도 있지만 의원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낙선 의원들과 오찬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당선된 사람은 지금 만찬을 2시간 반 동안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선된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일부 언론에는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거는 이제 당선된 사람들이 본인이 정치인이면은
이 말을 이게 우리나라 말이 조심해야 말 돼요? 한마디로 천냥빛을 네, 갚는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무슨 뭐 일단 낙선 의원들하고는 만찬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아닌 분들하고도 만찬을 하면서 위로해주고 우리는 하나고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뭐 책임 여당으로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갔다 와가지고 쓴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요. 쓴소리가 나왔다 그래야 대통령의 위상이 쓰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변했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쓴소리 하지 않았어요를 스스로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진짜 좀 절박하잖아요. 지금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도울 건 돕고 할 얘기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비밀 투표로 해가지고 우원식 후보가 국회의장이 된 민주당하고 또 비교가 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대통령실도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당장 김 의원님 뭐라 그러시냐면 8표 때문에 지금 단속에 들어간 당선된 거다. 사람 만찬했다 네,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빌미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무죠.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다 하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실도 신경 쓰고 이제 정치인 이 당선된 사람들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오히려 지금 자기 하나가 두 사람 몫을 해야 돼요. 지금 상대적으로 볼 때 192석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면.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네요. 네,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양한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